2030 부산 배변관입니다. 저번 이제 첫 촬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의 3대 개발 축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 이제 물류 트라이포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소제목은 물류 트라이포트와 가덕 신공항입니다. 아마 아직 많은 분들은 왜 또 가덕으로 가야 하느냐,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 가덕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제 강의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덕 신공항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부산항 신항을 이야기해야만 하고, 부산항 신항을 이야기하려면 북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와 북항의 옛날에 대한 이야기, 오래전 옛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북항이 개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시 옛날 역사 공부를 할 때 되돌아본다면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과연 세국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왜 북항을 개항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18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 조약에 의해서 바로 삼포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삼포는 저 북쪽에 있는 원산포,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 부산의 부산포, 즉 부산항입니다. 그 부산항, 바로 지금의 북항을 이야기하죠. 1876년 북항이 개항을 하면서 바로 부산은 일제 침탈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으로부터 가장 먼저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산항이 개항을 한 지 140년의 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우리 부산은, 이 북항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항을 재개발해서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왜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면 지금도 계속 더 활용을 한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재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려고 할까요?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였어. 북항을 재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8조 5,190억. 북항을 재개발해버림으로써 항구 하나가 없어지게 됐고, 또 새로운 항구인 신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신항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6조 6,823억. 두 개를 합치면 한 25조 원 이상의 금액이 투여가 되죠. 만약 북항을 재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항구로 사용을 했다면, 그리고 신항도 개발하지 않았다면 25조 원이라는 돈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북항을 재개발하고 있을까요?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선박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북항은 항구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아마 부산 사람들이라면 많이 가보셨을 북항 자갈치 시장, 아니면 지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흰여울마을, 이쪽에 가서 보시다 보면은 북항 자갈치 시장 저 위쪽에 먼 바다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형 선박들 중에서 바로 북항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해수면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이제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한 북항은 재개발하여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항구인 신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6년 3월 파나마 운하 확장 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파나막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새 시대의 항구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바로 신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고 바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지루하지 않게 제가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만약 좀 지루하시더라도 바로 2030년 부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신항은
95년 착공을 해서 2020년도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2006년 이미 만들어진 선석을 이용해서 1차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항이 개항을 한 지 10년의 시간이 또 훌쩍 더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항 신항은 울산항, 광양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허브항의 하나로 성장을 했고, 북항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부산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산항 북항과 그리고 부산항 신항을 합쳐서 부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부산항의 통계는 바로 신항, 북항을 합쳐서 나오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항은 2013년도까지 컨테이너 물류 세계 5위의 세계적인 항구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나 이 선박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세계 5위에서 세계 6위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2018년에 광저우를 2018년 11월까지 앞서고 5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12월에 선정량이 급감하면서 다시 5위 탈환에는 실패를 하게 되지만, 바로 2018년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세계 3위의 환적항이었던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버스를 바꿔 타거나 버스에서 버스를 바꿔 탈 때 우리는 환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화물을 싣고 가다가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바꿔 타거나 아니면은 철도나 항공으로 운송수단을 바꿀 경우 우리는 환적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이 부산항이 세계 제2의 환적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항은 세계 최고의 환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환적항과 그리고 신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도 환적의 비율이 44.2%였던 것이 2018년 이제 52.8%로 환적의 비율이 전체 물동량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중에 북항 중심이었던 부산항은 2018년 약 신항이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신항 중심의 부산항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는다면 신항은 80%, 90%의 점유율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2018년 5위 탈환에는 실패를 했지만 2019년도 2250만 TU를 목표로 5위 탈환을 목표로 세우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한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이 5위 탈환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2166만 TU라는 이 물량이 숫자로 어느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우리가 감이 오진 않지만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큰 일본 전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동량의 모든 합계가 2000만 TU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동량을 부산항에서 취급하고 있을 만큼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구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제2차 신항만 건설 계획에서 우리 부산항을 동북아 메가포트로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바로 이 동북아 메가포트로 육성을 함에 있어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6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는 이 부산항을 세계 3위의 스마트 물류 허브항으로 상승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3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퍼즐이 바로 가덕신공항이 되겠습니다. 왜 가덕신공항이 세계 3위의 물류항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물류 세계 6위, 환적 물류 세계 2위의 부산항을 가지고 있고, 그 부산항의 중심인 신항으로부터 남쪽 7km 지점에 우리는 공항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공항이 가덕신공항이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지금에 있는 김해공항 같이 사람을 실어나르는 인적 공항이 아니라 이 신항과 함께 환적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물류공항이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물류공항으로 만들려고 했고, 신항에서 동쪽으로 20km
지점에 우리는 부산역과 북항이 있습니다. 부산역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남북 통일이 되거나 남북 통일도 요원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쪽에 철도와 도로가 열린다면 TSR, TCR, TMR, TMGR, AH1, HU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들이 있겠죠.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TCR, 중국 횡단철도, TMR, 만주 횡단철도, TMGR, 몽골 횡단철도. 바로 대륙 횡단철도의 시발역이 되는 곳이 바로 부산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H1, H6이라고 하면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정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 바로 부산을 출발해 서울,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에 이르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 그리고 부산을 출발해 강릉, 신의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불가리아에 이르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고속도로 즉 대륙 횡단철도와 대륙 횡단 고속도로의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우리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북한에서는 유럽 항로와 북극 항로를 열어 이 부분을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 재개발의 가장 큰 모토이며 이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2030년 부산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부산은 항만, 항공, 철도 이 물류 삼각 트라이포트 이 가운데에 바로 유라시아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 산업 물류 도시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22일 날 동남권 관문공항이 발표되면서 이 가덕신공항이 아닌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국제 산업 물류 도시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가덕신공항에 대한 약속을 했고 오구돈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가덕신공항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이 국제산업 물류도시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일본은 대륙횡단철도와 대륙횡단고속도로의 출발점인 부산을 자기들 도쿄로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은 이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서 대륙횡단고속도로와 대륙횡단철도의 그 중심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즉 이게 TSR입니다. 왜 일본이 TSR의 물류 수송로를 정비하고 있을까요? 왜 일본이 이 TSR 화물 수송 촉진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일본은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서 대륙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을 갖고 바로 홋카이도에서 TSR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홋카이도에서 바로 TSR을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꿈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대륙횡단철도 고속도로를 연결해야만 합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왜 오래전부터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신공항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2002년도에 4월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중국 민항기가 돛대산에 추락을 하면서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12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바로 우리는 신공항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이야기만 그쳤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항공기가 이착륙 등 운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이라고 하는 특수공항이 전 세계 2만여 개 공항 중에서 24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 24개 중에 하나가 김해공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항공조종사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김해공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생명을 담보로 공항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는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그 말은 200년에 2번, 300년에 3번. 그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갖고 있는 김해공항을 새로운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오면서 사실 많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아직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운명의 2016년도 6월 22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의 논란 속에서 가덕이냐 밀양이냐를 갖고 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덕이냐 밀양이냐를 제3회 그래도 세계적인 공인단체인 ADPI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6월 22일 날 그 용역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덕이냐 밀양이냐를 용역을 줬는데 뜻밖의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다 라는 생각지도 못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부산 사람들은 많이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됨으로써. 저도 6월 22일 날 포스팅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만약 밀양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가덕 신공항의 꿈을 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가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제 김해공항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해공항 확장을 수도 없이 검토를 했지만 한 번도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DPI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자마자 김해공항이 최적이라는 답을 내놓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확장 검토를 했던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바보 천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최호인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브리핑을 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확장 가능하다는 결론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확장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활주로의 각도 때문이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각도가 아닌 이렇게만 검토를 하다 보니 각도를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이게 모든 위험과 모든 소음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강의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달걀 깨지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최호인 국토부 장관께서 재직하고 있었던 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불가 판정을 내렸던 아닙니다. 마치 처음 있었던 양, 한 번도 없었던 걸 마치 ADPI에서 처음 한 양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게 김해 신공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600억 중에서 국비 300억 이상이 소요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이 맞습니다만 이 공항의 경우에는 사고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소음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타에서 바로 위험성과 소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위험성과 소음에서 한 번도 통과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익성조차도 우리가 여기서 수익성을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BNC가 1을 넘어야지만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 BNC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HP 값도 조금의 회색 영역이고 예타를 했던 KDI에서는 공항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정도의 수익성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정부에서는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김해 신공항의 확장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약 4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예타를 하다 보니 4조 4천억이 아니라 소음 피해까지 한다면 7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활주로 길입니다. 3.2km의 활주로. 전문가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3.2km의 활주로라면 미주와 유럽을 왕복하는 이런 대형 항공기들이 착륙하기엔 너무 짧지 않느냐? 국토부에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연 충분할까요? 자,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입니다. 제1활주로 3,750m, 제2활주로 3,750m, 제3 4,000m. 이 사람들이 만약에 3.2km로 충분했다면 이거는 설계에서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3.2km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3.75, 4km의 활주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간다면 김해공항 신공항 확장안은 바로 가능성이 없는 안이었고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확장 불가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ADPI가 단 한 번 가능하다고 한 것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해공항이 안 된다는 이유를 항공학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김해공항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가덕을 가야 되는 이야기를 세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촬영과 두 번째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